변호사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원래 이 법학 전문 대학원을 발족시켰을 때 관계 기관들이 정한 법학 전문 대학원의 교육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게 사법연수원 1년차까지의 능력. 그러니까 법과대학에서부터 고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법시험 1차 시험을 1년차 정도의 이렇게 수업을 다 마친 이 정도의 실력을 배양하도록 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다. 근데 그거 법과대학 6년에다가 고시 공부 기간 그리고 사법연수 1년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방대한 공부량을 여러분이 3년 만에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로스쿨에 재학 중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사법연수원 교육과 이 로스쿨 교육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그 해당 그를 보세요. 원칙적으로 사법연수원은 법원이 관리를 하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사 양성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형사재판 실무, 민사재판 실무, 검찰 실무, 그다음에 변호사 실무는 매우 격가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연수원 교육과 법학전문교육, 대학원 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나서 판사나 검사로 진출하는 사람은 극소수니까 대부분 변호사로 가니까 변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민사법 실무는 소장 등 변호사가 작성하는 이런 관련 법문서를 여러분에게 교육시킨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판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직업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요. 변호사의 측면이 훨씬 더 창조적인 생각을 이렇게 요구된다. 판사는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이 주장하고 그다음 입증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래서 판사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남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남이 하는 소리를 잘 알아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걸 잘 알아들어서 그 다음에 이해를 해가지고 그게 법리에 맞게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판단을 할 때는 사심 없이 판단하는 거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변호사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법학 전문 대학원 교육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렇게 연구실에 오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한 번씩 와서 경청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 기록을 이렇게 읽고 어떻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이게 어떤 정도, 로얄 로드는 없어요. 정도는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분쟁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분쟁 내용은 레인의 요구 사항이라고 해서 되게 상담일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읽어서 의뢰인이 와서 무엇을 변호사에게 요구하는지 그 부분을 일단 제일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상담일지를 한번 쭉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거칠게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7단계 권리 분석법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거창하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상담일지와 기록을 이게 읽어서
이게 이 7단계 분류 방법에 따라서 그 메모를 좀 해 나가면 되겠다. 보통 그 응시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앞부분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둘째 장, 셋째 장에도 또 있는데, 지시사항, 작성 요령, 뭐 이런 지시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은 모의 기록을 다루다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잘 훈련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분을 일별해가지고 차이점이 뭔지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거 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만약에 그거 작성하면은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도 유의사항 중에서 저기 피고인별로 작성해달라. 그러니까 청구별로 작성하지 말고 피고인별로 그 청구 원인을 작성해달라. 그리고 그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구하지 마라. 뭐 이런 지시사항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하지 않고 막 쓴 경우가, 특히 피고인별로 써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안 썼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 보이는 감점은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감점은 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성 요령은 그 쭉 대비해 놓은 것을 한번, 그러니까 그거 작성자 유의사항을 한번 보시고 하라. 그 다음에 이제 7단계 권리 분석 방법이라는 걸 내가 계속 그거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첫째, 분쟁이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분쟁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거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 현간에 숨어 있는 어떤 요소들을 좀 잘 읽어낼 필요는 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그 의뢰인의 요구사항이라는 게 이 분쟁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일단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분쟁이 상담일지를 읽어보고 나서, 상담일지를 읽으면서 그 분쟁이 제일 처음 그 문의해야 될 게 약정 불이행 때문인가? 권리 침해 때문인가를 생각해 봐야 했다. 그래서 이때 권리는 그냥 물건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된다 했다.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인 약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디폴트 룰, 우리나라 민법은 임의 규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영미법에서는 디폴트 룰이라 하면서 기본 약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약정, 명시적 약정,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건지, 그 다음에 물건을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이를 침해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게 분쟁이 발생했는지를 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요렇게 물어서 요것다 하면은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행 청구. 이행 청구를 하는데 이행 청구에 이게 약정 불이행의 경우에는 구제 수단을, 약정을 불이행했으니까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수단으로서는 강제이행 청구,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청구,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권리 침해라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침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게 있다.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이행 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을 골라서 청구합니까? 그거는 우리 법제는 이 구제수단 간의 우열관계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영미법에는 그러니까 이 Referable Injury Rule이라는 게 있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강제이행 청구, 물권적 청구 등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 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고가 그 어느 것 중에 어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서 청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 구제수단을 선택했을 때 약간의 요건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자면 강제이행 청구를 할 때는 그냥 약정 끝 하면 되는데 그 채무불이행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채무불이행이 그러니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라는 그 요건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계약을 해지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채무불이행이 있는데도 계약은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청구하는 것이다. 그 구제수단 상에는 그러니까 우열관계가 없고 원고가 선택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행청구를 그러니까 약정불이행 사항도 아니고 권리침해 사항도 아닌데 여전히 분쟁이 발생해 있으면은 왜 이 분쟁은 혹시 법률 관계의 획일적 확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서 확인 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다 해결이 돼요. 이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종종 그거 형성 청구 관계가 나온다. 채권자 취소권 같은 이런 형성 청구가 나온다. 이거는 아주 별도로 딱 보면은 알아요. 별도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수단을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은 그 소송 유형,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기까지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우리가 법문서를 작성하는 데는 이렇게 실제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쓰이는 거단 말이에요. 소송 유형을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소송 유형을 결정해야 되는데 강제이행, 약정 불행에 기한 강제이행 청구는 매우 그 소송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면은 각 계약마다 강제이행 청구를 하는 소송 유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매매계약, 임대차, 소비대차, 조금 더 가면은 도급, 조합에 기해서는 조합은 그냥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또는 합유 있냐 아니냐 이런 거여서 조합 자체로서 이렇게 소송 형태가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예금계약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예를 들면 매매계약의 경우에 매도인 측에서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 이게 소송 유형이에요. 강제이행 청구의 소송 유형이 된다. 그리고 매수인 측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또는 인도 청구, 이런 게 소송 유형이 된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목적물 반환, 임료 지급 청구, 임차 보증금 반환, 이런 게 소송 유형. 소비대차의 경우는 대여금 청구, 거기다가 연대 보증이 있으면은 연대 보증금 청구, 이게 구체적인 소송 유형이다. 그런 거를 쭉 해서 이제 그거의 소송 유형으로 내가 이런 청구를 해야 되겠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냥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해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간단해요. 부당이득 반환,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간단해요.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말이야.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왜 일어나느냐? 약정을 통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이전해 놨어요. 그 약정의 와중에서 이전했는데 그 약정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그러면 그 이해관계를 이게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공평상.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리 침해의 양론. 권리 침해는 조금 더 단순한 소송 유형이에요. 권리 침해는 그러니까 물권의 청구권은 우리가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 민법 213조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4조에서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게 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 소유물 반환은 대지 인도, 퇴거, 그리고 건물 인도 이런 청구다. 그리고 그 방해 배제는 건물 철거 또는 그 각종 등기의 말소 청구 이런 게 구체적인 소송 유형이다. 그리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그냥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리고 침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침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게 모든 권리 침해가 다 물권적 청구가 인정된다 이러지 않고 모든 권리 침해가 다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이러지 않아요. 모든 권리 청구가 다 침해 부당이득이 된다 이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의 과실 없는 권리 침해 이거는 불법행위 아니에요. 왜 고의 과실을 요구하느냐? 이런 거는 근대법이 사람이 어디 가다가 그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의식하지 못하는 이래 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안경이 턱 맞아가지고 떨어졌다. 그랬을 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차이를 두고 그거를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방해라는 개념은 이렇게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좀 좁은 개념이에요. 방해라는 개념. 예를 들면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 점유를 남의 소유물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든지 남의 소유물에 내 등기를 올리고 있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방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다뤄보면 나중에 이제 민사실무 2 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따져 보는데 그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저. 이게 방해에 해당되지도 않고 불법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 방해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거 위법한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고의과실을 요구한다는 것을 제외하면은 방해 개념보다는 위법한 침해라는 개념이 좀 더 폭넓고 위법한 침해라는 개념보다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는 개념이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공평의 관념에서 좀 구제수단적 의미가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자, 이까지 이제 돼서 소송 유형을 확정해 놔면은 다음에 요건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4시간 정도 걸쳐서 그 4번에 걸쳐서 한 요건 사실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에도 요건 사실을 매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었는데 그럼 이제 그 소송 유형에 딱 맞는 요건 사실을 딱딱 정리해 놔야 된다. 요건을 정리해 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약정 불이행 중에서 강제행 청구다. 그리고
그러니까 약정, 또 보통은 약정 사실만이 요건 사실이 된다. 그러니까 민법 제389조의 불이행, 그러니까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강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지만, 그 불이행을 이게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피고가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채무자설을 채택하고 있다. 그게 좀 사리에 맞아요. 사리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변제했다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약정 딱 사실만 그거 이렇게 입증하면 되는 그 요건 사실이 되는데, 이제 임대차, 소비대차 등 대차형 계약에 나중에 종료되고 나서 원상회복하는 관계에 있는 거는, 그거는 계약 체결 사실, 임차 목적물의 인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원본의 지급, 소비대차 계약의 종료, 이런 사실이 추가적으로 요건 사실화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거 명시적 약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묵시적뿐만 아니라 기본 약정, 디폴트 룰에 의한 약정을 불이행하는, 우리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일종의 디폴트 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는 의무, 이것도 그 디폴트 룰 중에 하나라.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디폴트 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채무불이행은 여러분들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뭐 불완전 이행 이런 것들은 잘 알 거고,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 해제를 하지 않고 강제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종료물 채권의 이행 청구를 구할 때는,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2,000미 갈로 열고 상등품 2012년산, 그다음에 한가마 80kg들을 인도하라. 강제이행 불능 시에는 강제이행 불능 시에는 가마당 25만 원의 비용에 의한 검문을 지급하라 하는 대상 청구를 해놨단 말이죠. 이걸 잘 뜯어보면은 앞에가 강제이행 청구에다가 뒤에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결합시키는 형태의 소송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잘 캐치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자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 1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위 소유권 이전 등기 강제 집행이 불능 시에는 마치 손해배상 이렇게 대상 청구를 실제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스마트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배운 것을 여러 가지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이유까지 알았어. 왜 안 되는지 이유까지 알아야 완벽해지는 거예요. 왜 종류물 채권은 대상 청구를 하는데 왜 특정물 채권은 대상 청구를 안 하느냐? 그거 안 하게 배우느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종류물 채권의 경우에 이 세상에 2012년산이 그거 다 솔드아웃 되려면은 상당히
그 시장에서 못 구하는 경우 좀 드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 청구를 그거로 이렇게 이행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 법은 그런 경우에는 대상 청구를 요구하지만 특정물 청구의 경우에 만약에 그 특정물 청구가 첫째, 판결을 받아서 집행에 임해갖고 집행이 안 되면은 민사집행법 거기에 대체집행 뭐 등등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거 비금전적 그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그 난이 있다. 내가 옛날에 표를 하나 정리해서 줬어요, 그죠? 거기에 있는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게 소를 제기할 당시에 불능임이 이미 판명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란 말이에요. 채무불이행이야 손해배상 청구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집행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강제행 청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급부부당에서 반환 청구라는 것이 하나의 같은 그거 구제수단이고, 원고는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우에 맞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경우에 맞게. 그러니까 그거 경우에 맞지 않게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브로드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라면은 좀 더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서는 이게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뭐 급부부당 이득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약정을 중심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 재산권 등이 이렇게 이전되었을 때 이 관계가 나중에 이제 약정이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든지 등의 변동이 있었을 때는 이거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핵심인 것이다. 그 소유물 반환 청구는 요건사실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소유사실, 점유사실. 항변은 상대방 정당한 이유, 정당한 권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해배제는 그 건물 철거의 경우에는 소유사실, 남의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사실 이게 되고, 항변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 이런 것이 된다. 예를 들자면은 이게 건물이 남의 땅에 온전히 다 이렇게 신축되어 있으면은 철거하는 게 맞지만, 약간 걸쳐서 건물은 100평짜리 건물인데 그 중에 10평 정도가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소송할 때도 많이 해봤는데, 그럴 경우에 10평을 철거하라. 그러면은 그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은 할 수 있는데, 전체 건물을 다 부수지 않으면은 그거 10평을 철거가 안 되면은 이 전체 건물을 철거하는 거와 그 10평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 사이에 이게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너무 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신의칙 위반, 뭐 권리 남용 등의 이론으로 안 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소 청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무효 등기의 유용 뭐 등이 핵심적인 항변 사유인 것이고, 방해 예방 청구는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매우 이런 소송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매우 성공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 개별의 유형마다 소위 양식집을 찾아서 봐야 할 만큼 구체화시키는 것이 매우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도서관에 가면은 소송 서류 양식집에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있겠어요? 그냥 소유권인 등기, 금전 지급 청구 뭐 이런 거 정도면은 양식집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다고. 근데 나머지 필요한 이유는 이런 방해 예방, 즉
자기 부자기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특정하는가가 집행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특정하는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뭐 위법성, 고의과실, 그리고 손해 인과관계 이런 건 다 잘 알 건데, 우리 오늘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처럼 무단 점유로 인한 불법행위라, 그러니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는 그냥 임대차 계약의 체결, 임대차 계약의 종료, 임차 목적물 인도, 임차 목적물 종료, 그리고 나서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렇게 요건 사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 임대차와 관련된 거는 조금 이렇게 따로 잘 확인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건 사실을 정리하고 나면 다음에 항변, 왜냐하면은 그거 원래 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돼서 소송할 때는 그냥 상대방이 어떤 항변을 할까 하는 거는 여러분이 메모해 놔면 되고 소장이 원래 안 쓰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나오는 문제가 상대방이 예상 가능한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포함시켜 쓰라고 하니까 항변까지 여러분들이 꼭 분석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항변이 뭐가 있는가, 아까 이야기할 때 그 항변은 주로, 그러니까 청구 원인은 주로 채권 강칙적인 문제이고, 항변은 민법 총칙과 채권 총칙의 그 이론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리 발생 장애, 권리 소멸, 채권 총칙에 보면은 각종 채권의 소멸 사유들을 잔뜩 써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항변 사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채권 총칙을 검토해 보면은, 그러니까 주체, 그러니까 의사 표시, 그리고 권리 객체 이렇게 나누어서 총칙이 쭉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 중에서 대부분이 다 살펴보면은 대개가 그거다. 항변 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 채권 강론에도 이렇게 일부 항변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항변 사유를, 이게 이제 권리 분석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까지 하면 한 3번쯤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 2번 더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 사건에 적용시켜서 한번 분석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보조 강의안에 잘 이런 게 요약되어 있어요. 한번 보고 보면 되는데, 지금 분쟁은 이게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보면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달라, 건물 및 대지를 인도받아달라, 대지의 임대료 또는 토지 사용료를 회수해달라, 연대 보증금을 지급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놨어요. 이게 분쟁의 주된 내용이에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조건을 2개를 달아놨어.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거 조건이 담보 물건의 제한이 없는, 타인의 점유가 없는 건물 소유권, 완전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달라. 요게 분쟁, 즉 요구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분쟁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고, 다음 이 분쟁이 약정 불이행 때문이냐 권리 침해 때문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달라. 건물은
지금 누구의 소유인가요? 그러니까 을스가 신축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했어. 더구나 등기까지 해놨어요. 보존 등기까지 본인이. 그러니까 뭐 소유자인 걸 맞단 말이야. 근데 우리 클라이언트 송무웅이가 와갖고 왜 을스한테 건물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러니까 아니, 우리 클라이언트가 왜 와서 을스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고. 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건물의 소유권이 을스가 갖고 있죠, 그죠?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보존 등기까지 했어, 그 사람 명의로. 그런데 우리 클라이언트 송무웅이 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 달라고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의제가 아니라 그냥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죠? 매매가.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매매 대금 주고 그 건물 소유권 넘겨달라 이런 이야기 하네요. 매매 계약, 약정이에요. 약정. 그런데 저쪽에서 안 넘겨줄 것 같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넘겨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약정이다. 약정. 이게 약정이 명시적인 약정 때문이에요. 김지수 씨. 명시적 약정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기본 약정에 기한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조금 매매 계약서가 성립 안 된 걸 작성 안 된 걸 맞아요, 그죠? 그냥 강제 집행하는데 와가지고 매수청구 행사한다 끝하고 가버렸어. 계약서 안 썼어요, 그죠? 안 썼죠, 그죠? 안 쓰고 명시적인 약정이 계약서가 없다. 그런데 계약은 성립한 거야, 그지? 그리고 대금은 어떻게 해? 대금은 시가, 그러니까 시가를 한다. 이런 거 어디 다 있나? 다 민법,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거기 다 있다. 그 내용에 일부는 부족한 거는 전부 판례가 보충해 두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불이행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매매 계약에 기한 불이행으로 보면 되겠다. 다음에 담보 물건의 제한이 없는, 이때 김지수 씨, 담보 물건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최정복이 건재당권자고,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재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을서주식회사다. 근데 을서주식회사가 이게 비담보 채권을 이게 건재당권 설정에 관련돼서 무슨 하자가 있어요? 무효 사유가 있나? 있어요? 이상이 없는. 그러면은 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정 나중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건재당권이 설정되는데 그거를 말소해달라고 하려면은 피담보 채무를 와 잘하네 정말 빙고. 피담보 채무를 다 변제를 해야 저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전부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담보권 설정자이고 채무자인
을서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원고가 나서서 하겠다는 거냐? 이럴 때 이게 대위 청구의 문제가 생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대위 청구의 문제가 생긴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그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서서 구태여 말소를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 사정은 대위 청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 건물, 김지수의 이 건물은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박병남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 박병남이 어떤 근원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을서 주식에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갖고 그걸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왜 송무홍이 나서서 그거 점유를 배제시켜달라 하는가? 방법이 1. 물권적 청구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송무홍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아주 매매 계약만 해놨을 뿐이에요. 우리 186조에는 계약 그리고 등기를 해야만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다 말이에요. 아닌 상태에서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을서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나서서 해야 되니까 대위 청구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음에 건물 및 대지의 인도, 이건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 그 작성한 중에 한 60% 정도는 대지 인도를 병합해서 청구했는데 대지 인도는 이미 전소에서 판결을 받아난 상태예요. 그리고 기록을 쭉 읽으면 알겠지만 승계 집행문까지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집행하면 되는데 왜 집행을 못하느냐? 위에 대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문제만 해결되면은 대지는 가서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거 이게 다시 그거 판결을 받으면은 이 판결 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런 거가 있다면은 전소의 소송물의 제약을 피해서 전소에는 어떻게 그거 여러분이 기록 갖고 있죠? 그 기록 13페이지에 보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그 임차목적물의 반환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 임차목적물의 인도,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그걸 들어서 반환 청구를 구한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서 한다. 그런데 지금 대지는 내 소유잖아요. 네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소송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소유물 반환 청구로 구성해서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소와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거 소송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소송물, 그 판결문을 그냥 가지고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도 청구는 한 60% 정도 했던데 왜 했는지 이걸 이렇게
이 13페이지에 있는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있다. 그런데 나는 뭐 이렇게 소송물 기판력의 저촉을 피해서 그거 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했다면은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 막 집어넣었다면 여러분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청구 원인은 반드시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안 돼놓고 그 인도 청구를 해놨으면 그는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 이제 나아가서 그 같은 소송물에 확정 판결이 있는데 그리고 승소를 완전히 했다. 그런데 다시 기판력에 저촉되는 소를 제기하면은 어떻게 되죠? 없어서 각하. 근데 전소에서 기각을 당했어. 그리고 다시 소송을 하면 기각. 이건 이제 여러분들 민사소송 배울 때 열심히 배우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대지는 그렇다. 근데 건물인도 건물은 저기 그거의 소유예요, 그죠? 저기 피고 월세의 소유야. 그래서 나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인도를 구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그에 의한 거예요? 우리 그 범수 씨 저기 건물인도는 그러니까 어떤 그 저기 피고월세의 소유인데 내가 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송봉이가. 를 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면은 그 건물인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 계약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지만 판례가 그거 재산권 이전 외에 인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도 동시행의 관계가 있다고 해석해 놨어요. 그죠? 그게 디폴트 룰인 거예요. 디폴트 룰. 그죠? 기본 거단 말이에요. 그런 의무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소유권이 있는 기 청구와 이 건물 인도 청구는 동일 티켓이에요. 그죠? 요건사실이 똑같아. 그죠? 그리고 대지의 임대료 또는 토지 사용료 이거는 그거 내용이 2012년 6월 22일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차임은 다 지급했다고 그래요. 2012년 6월 23일부터 점유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기한 점유가 아니고 무단 점유 또는 불법 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2012년 11월 23일인가? 11월 23일 날 이 대지의 소유권이 김갑동으로부터 송무흥으로 이전 등기가 완료됐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법 점유,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침해에 의한 또는 권리 침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니까 권리자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가 변동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저기 김갑동이 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송무흥이 청구하면 되겠다. 그래 나누면 되겠다. 연대보증금이 있어요. 연대보증은 김상택 씨. 연대보증금은 저기 약정 불이행이에요. 권리 침해인 거예요.
약정불이행. 너무 쉬운 이야기야, 그지? 연대 보증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연대 보증금을 그는 그냥 연대 보증합니다 하는 말에 상대방이 주체모자가 이행 안 하면 내가 이행한다 하는 의미가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거를 디폴트라 하든 명시적인 합의라 하든 그런 약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되게 뭐가 문제되냐면은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디폴트 룰로 있어서 내가 표를 하나 잘 정리해 줬어요. 그죠? 그게 이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변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제수단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약정불이행 그 권리 침해인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구제수단을 뭘 선택해야 되냐? 선택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 달라.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에요. 그죠? 금전배상. 그리고 급부부당이득 반환, 그것도 금전배상인데 우리 클라이언트는 뭘 해달라? 소유권 취득하게 해달라니까 강제이행 청구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제이행 청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제약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것도 담보물권을 건전한권을 말소해달라는 소리니까 이것도 하여간 건전한권 설정계약에 기한 무슨 어떤 피담보 채무권을 이렇게 변제해서 말소를 해달라니까 이에 기한 변제 후 강제이행 청구를 하는 이런 요구인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점유가 없는 완전한, 이것도 을서가 사용대차를 해제하고 반환하라는 이런 애들을 해다. 이것도 강제이행 청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인도도 아까 얘기했듯이 금전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이런 것도 아니고 강제이행 청구인 거고, 그리고 대지 임대료 이거는 침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대보증금은 그 채무불이행이냐 강제이행 청구냐, 뭐 금전을 달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그 연대보증이 약정 취지에 따라서 달라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거 지연손해금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행지체로 인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것이 복합된 이런 형태다. 그게 그렇게 돼 있구나. 근데 분쟁 해결이라는 그 목적 달성, 이게 반드시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게, 이런 것을 선택했을 때 완전한 분쟁 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거 우리 그거에서는 그 제4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거 장거래에게 조영만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 하는 청구를 하는데, 요 청구만 해두면은 그러니까 조영만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영원히 원고는 그 임차보증금을 강제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결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이행을 기다리기 위해서 판결받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은 강제 이행을라도 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빌려서 강제 이행이라도 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는 거라고. 그런데 이 조영만이 인도해 줄지 않을지 한참 기다려서 가갖고 조영만한테 맨날 가갖고 사정해갖고
인도하면은 돈을 받는 이런 판결문을 구해갖고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영만에 대해서 인도하라. 조영만이 장거리에게 임사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주문을 청구 취지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건에서도 이제 이게 문제되는데 나중에 최영복 명의로 건재당권이 설정되는데 피담보 채권이 다 변제가 안 되었어요. 일부러 변제 안 된 것처럼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변제가 안 됐는데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조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방법상으로 그러니까 저기 피고 을서로부터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후 피담보 채권의 변제는 선의행 의무로 했어요. 그죠? 지급받은 후 건재당권을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산을 딱 해갖고 공탁을 하고 그리고 피담보 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한 건재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할 것인지 후자의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면 들고 가서 바로 이 판결문을 내면 바로 말소가 돼요. 그죠? 후자의 경우는.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을서가 600만 원 플러스 그때까지 발생한 그거를 지연손해금을 지급 안 하면은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 변제 이익이 있는 변제자 대위 대위 변제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7억을 그 2억을 일단 2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7억도 줄 수 있는 이게 첨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중에 공제해서 뭐 상기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될 텐데 어쨌든 그 과정이 이 판결문에는 이 청구 취지에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첫째의 청구 취지에는.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공탁은 여러분들 우리 공부를 계속했지만 매우 리스키하다고 그랬죠. 그죠? 공탁은 이게 제대로 된 공탁인지 아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공탁이 제대로 안 됐으면 공탁 무효예요. 무효되고 피공탁자는 돈을 찾아가 버리고 그리고 실제는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것은 이게 소송 전략이나 이렇게 확실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써도 돼요. 근데 그 쓰는 그 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분쟁 해결을 이라는 목적 달성에 즉 이 해당 내용만으로 강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소송 유형을 선택해야 된다. 강제행 청구를 건물 소유권은 강제행 청구를 하는데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물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다. 담보 물건이 없는 것은 건재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하라는 소리고 타인의 점유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하는 것은 건물 인도나 퇴거인데 퇴거를 구하는 것인데 박병남을 상대로 퇴거나 인도를 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용대차 계약에 의해서 사용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죠? 퇴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인도하는 것이니까 인도가 문제된다. 이거는 방금 이 대지는 기판 문제가 생겨서 안 한다면은 건물은 앞 위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대지의 임대료 토지 사용료는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한
침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연대 보증금은 연대 보증금 지급 청구라는 소송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청구 원인은 그럼 각각 뭐가 되느냐? 매매 계약.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을서와 김갑동 또는 송무웅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아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발생 원인 사실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이게 모두 다 요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딱 체결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거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전부가 다 요건 사실이 된다. 그래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 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 건물의 현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은 사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원래 체결했던 사람이 누구죠? 김갑동인데 현재 송무웅이 원고가 되어서 청구를 하려고 하니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양수인에 대한 청구, 양수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대항력 있는 대항력 있는 임대차이기 때문이다 한 사실. 요거까지가 전부 요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의 내용이 다 구체적 역사적 사실로 청구 원인에 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물 인도 청구도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건조당권 말소는 원래 대의 청구니까 대의 청구의 요건 사실이 뭐라 했어요? 피보전 채권의 존재, 이행기가 도래하고 보존의 필요성에는 무자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하는 이 네 가지가 그가 대위 요건이에요. 이거 결여되면은 각하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피보전 채권은 뭐죠?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이에요. 그죠? 그게 피보전 채권이라. 이거는 특정물 채권이라서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식회사 을스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느냐? 안 한다. 이행기가 도래했느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도래한 거예요. 다 대의 요건을 갖춰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대체로 원래 이 대의 요건은 직권조사 상황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각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략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피대위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 건조당권 말소가 왜 말소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김지수 씨 이야기했듯이 비담보 채권을 다 변제했기 때문에 건조당권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건조당권 설정 계약의 체결, 건조당권 설정 등기, 그리고 비담보 채권의 변제, 전액 변제. 어떻게 전액 변제했느냐? 두 차례에 걸쳐서 대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은 후 말소를 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공탁하여 말소하라고 할 것인지 정한 대로 써서 이렇게 말소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점유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라. 이것도 대위 요건. 이것도 소유권이 넘기 청구권이라는 그 피보존 채권의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했고 계약을 체결하면 도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약정하자마자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특정물 채권이기 때문에 무자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거. 이건 다 갖춰졌다. 피대위 채권은 사용대차.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반환 청구를 구할 때는 사용대차 계약의 체결, 사용대차 목적물의 인도, 사용대차 계약의 종료. 이게 그기다. 그리고 임대료. 원래 임대료는 무단점유를 할 때는 손해, 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되지만 요 임료 같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 이런 임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으면 무단점유, 불법 점유로 인한 그 임료 상당의 근데 시중 임료가 더 높을 때, 약정상 임료보다 시중 임료가 더 높을 때는 그 감정한 그 임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원고한테 유리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감정서를 내놨기도 해요. 부동산 중개사가 감정서를 내놨기도 하는데 기록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연대보증의 경우에도 그냥 연대보증 계약의 체결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 1,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원본의 지급,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의 종료, 기간 만료, 그리고 연대보증 계약, 거의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가 원본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항변은 뭐가 있냐? 변변한 항변이 없는데 연대보증에만 2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소멸시의 완성, 그리고 이상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항변이 있다. 소멸시효는 이게 상사 그 채무인데 5년의 그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하고 나서 이게 그 청구되는 거다. 그래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항변에 나오면 항상 그거 소멸시효의 중단의 재항변을 생각해야 된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재항변 사유가 3개가 있다. 청구, 재판상 청구, 그리고 그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재판상 청구가 문제됐다. 재판상 청구를 그 연대보증금을 청구했느냐? 아니, 엄금을 청구한 거예요. 이게 이제 판례가 원인 채권이 있고 원인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엄을 발행해 갖고 교부했을 때 엄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원인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 이게 첫째고, 둘째는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하는 2가지 효력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는 효력이 없다. 대표권 제한은 있어요. 그렇죠? 정관에 타인에게 보증할 때는 이사의 결의를 거쳐라. 이사의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를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증거를 낼 수 있으면 그걸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이사의 결의 이렇게 거쳤다는 이사의 결의서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라는 이게 선의는 항상 어떤 경우에는 무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이런 거 따라다닌다 했어요, 그죠?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 선의 무과실이 있느냐? 이게 이제 그 7단계를 거쳐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당 내용을 다 해갖고 거기에 그거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조금씩 메모를 해놓으면은 그걸 연결해서 이제 작성하면은 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이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거기에 비해서 몇 가지 그걸 보면은 소유권의 등기를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이 매매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매매 계약을 양 당사자에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했다.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뭐냐? 이게 형성권이라고 우리가 설명한다. 형성권은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재판상 재판 외에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청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판의 도중에도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형성권이라는 게 이제 이게 파워 라이츠를 해가지고 1903년에야 비로소 이런 내용의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법학계에 알려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우 새로운 형태의 권리이고, 형성권은 이게 일방 행사할 수 있는 거, 상방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일방 행사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다.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일방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다. 그래서 임차인이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은 그냥 형성권이 효력을 발생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은 김갑동하고 얼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데 비고 얼서가 소유권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기간 만료 임대차 계약이 하고 그 기간 만료 임대차가 종료되고, 그리고 나서 소를 제기해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를 대지 인도의 소를 제기해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어서 원고 김갑동이 송봉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리고 2012년 21일 1월 승계집행문까지 받아서 집행하러 나갔더니 비고월서의 대표자가 와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해버렸던 것이다. 이게 사실관계예요, 그죠? 이런 관계를 쭉 이렇게 사실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쭉 써주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매매계약의 체결이 이게 요건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차임 2기 이상의 직업지체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했거나 부당 전대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이런 채무 불이행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있으면은 계약의 종료라는 것은 기간 만료라는 것은 잘 알 수 있는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해지 통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서 이렇게 종료되는데 이럴 경우도 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사실은 기간 만료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판례가 확인해 주고 있었던 거다. 그 다음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할 수 있다. 그 대항력 있는 임대차 왜 이 대지 그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느냐?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임차권의 등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이 있고, 또는 건물의 대지 그 임대차의 경우인이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하면은 대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거 여러분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 대지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결을 조금 기해서 하는데, 옛날에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할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으면 되지. 왜 그게 다 되고 나서 비로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느냐. 뭐 이래서 좀 나빠 보이는데, 그죠? 판례는 그래도 그거는 임차인의 권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의사표시에 특별한 형식이 없다. 그래서 유효한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매매대금은 어떻게 정하느냐? 시가로 한다. 뭐 시가가 없으면 시가 감정을 해서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감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소송 계속 중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어떻게 되냐? 지난 소송에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할 때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원칙적으로 기각하는 거죠, 기각. 그런데 그래서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서 소유권에 넘기 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서로를 변경하면은 이게 기초적 사실관계에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원고가 안 하고 있을 때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례가 확인해 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반드시 원고에게 성명을 해서 구성명하여 성명하여 이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했는데 소유권이 있는 청구로 소변경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예요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근데 이제 원고로서는 그거 할 수도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복잡한데
상대방이 그걸 전혀 안 갖췄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주의적으로 건물 철거, 대지 인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인도 청구를 그렇게 병합하면 돼요. 주의적, 예비적으로 소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건물 철거 전에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면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 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이 확정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목적물에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시행 항변의 바탕도 상환 이행을 구하는 상환금을 산정할 때는 그 채권 최고액,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하여 상환 이행을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원래는 매도인이 이걸 다 그게 되죠. 이렇게 변제를 하고 말소를 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 이게 좀 복잡한 나중에 그게 돼요. 이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렇게 그거를 이러이러한 건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어떤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하는 복잡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게 사법연수원 발간 민사실무 2의 그 주문 기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주문 기재를 통해서 그냥 하는 거지. 이거를 스스로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렇게 청구 취지를 구성하지 못한다. 이 판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이제 나중에 찾아서 한번 올려놔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임료가 6월 20일 만료되고 6월 22일까지 임료를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수익은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나면 이제 매매관계에서의 과실수취권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대금을 다 지급했을 경우에 과실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계에 있는 거다. 무단점유 대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 사안에서는 원고 송무중이 2012년 11월 10일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 달 2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2012년 11월 23일 이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된다. 박병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당이득 대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고 그 건물의 임차인은 점유하지 않는 비점유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박병남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을 못 구한다.
이 건물 토지 인도의 기판력은 아까 쭉 이야기했어요. 그거 승계집행문까지 받아 있으므로 이걸 청구하면은 그거 확정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하를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각하를 당한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달리해서 청구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모범답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놨는데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을 다 원고 송무웅은 변론 종결을 위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송물의 실제보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되고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이다. 그래서 그거 승계집행문을 받은 거예요. 연대보증금 지급 청구는 주채무의 발생 사실과 연대보증 사실이 청구원이 된다. 그래서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원본의 지급, 그리고 그 소비대차계약의 종료. 이게 그걸 되고 연대보증 사실은 그 연대보증 계약 끝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해야 된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상사소멸시효는 5년 단기시효인데 이게 상인이냐 상행이냐. 원래 상행위로 인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러니까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가 대개 이제 직업을 쓰고 그리고 그 추정 규정에 의해서 그 주식회사는 당연상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피고 을서 주식회사가 이게 등장하면은 이게 상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시효중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근거가 두 가지다. 하나는 엄금 청구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원인 채권을 지금 구하는 것이니까 엄금 청구를 했는데 원인 채권에도 시효중단 효과가 있느냐? 그럼 있다고 판례가 있다. 그러면 원인 채권을 청구했는데 엄금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느냐? 노예요. 이게 편면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 채권만 청구하고 엄금은 놔뒀는데 엄금 청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엄금 청구를 하면은 이 원인 채권 청구가 시효중단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경우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연대보증인에도 효력이 있다. 대표이사의 행위, 상법 389조 제1항 209조 제2항에 하면은 대표이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대표권의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다. 본 사안에서는 대표이사가 보정을 하려면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근데 이사의 의결을 거쳤다는 입증이 없다. 그러니까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법률 행위로 효력이 없을 건데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과실 부분도 박병남의 퇴거 청구 또는 인도 청구.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직접 점유자에게는 퇴거, 간접 점유자에게는 인도 청구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에 기한 이 방법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지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죠? 건물은 산 거예요. 매매한 거예요. 그 매매한 것을 현재 박병남이 점유하고 있고, 매도인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청구하는 게 나을까? 특히 피고일스가 박병남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사용대차 계약, 목적물의 인도, 그리고 사용대차 계약의 종료, 이 세 가지 요건 사실로서 하려면은 퇴거 청구가 아니라 이렇게 원상회복 청구를 대위 행사하는 세민이 인도 청구의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표현을 퇴거 청구라고 하는데 인도 청구가 나은 것 같아요. 전소의 확정 판결에 의한 변론 종결의 승계인으로서 인도 청구의 집행 가능성 검토해 보면은 전소에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확정 판결이 있어요. 그런데 박병남은 대지는 점유하지 않고 건물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소의 확정 판결을 가지고 박병남에게 퇴거하게 인도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대차에 의한 해지니까 을서에게 원래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위권의 경우에 의사의 수령이나 금전이나 이런 인도를 받는 이런 경우에는 원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요구하여도 된다. 그래서 피고 을서에게 이행하라 또는 원고 송무정에게 인도하라, 이 두 가지로 해도 된다는 거고, 그냥 말소는 이자 제한법 초과 이자의 효력은 그가 일부 무효선을 취하고 있다.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일부 무효다. 그래서 30%, 이게 40%로 되어 있는데 30%로 축소된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이 두 번에 걸친 변제를 어떻게 변제되는지를 결정했어서 나머지 피담보 채권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확정해야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2014년 7월달 이후로는 25%로 낮아졌는데, 그것도 갱신을 하거나,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하거나 2014년 7월 이후에 새로 빌린 돈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사건은 2013년 1월 7일 날 쓰는 거니까 30%로 계산하면 된다. 대부업자들은 그 당시에 39%까지 허용되고 있었어요. 대부업자에 관해서만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변제를 했는데, 이 변제가 약정 충당, 지정 충당, 법정 충당, 이렇게 약정 충당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누구도 지정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충당의 방식대로 계산해야 된다.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정 충당의 그게는 민법 477조가 상세히 규정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직 5천만 원 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법정 충당된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쓸 때 알아야 되는 좀 법리의 대체적인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권리 분석의 방법이에요. 권리 분석의 방법인데, 이 권리 분석을 이제 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들 권리 분석만 잘하면은 어떻게 과락은 면해요. 근데 과락만 면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행하게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고득점을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 본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을 어떻게 지켜서 써야 되는가를 강평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쓴 거 있잖아요. 그 자기 이름 적어갖고 다시 내세요. 그리고 거기에 페일이라고 된 사람은 집에 가서 그거 보지 말고 하나 쓰세요. 그죠? 다시 쓰고 다음 시간에 내고, 여러분들 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 구성해서 할 거다.